안녕하세요. 칠기조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우리가 할 일은 인생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일뿐이다. 지은이는 주광첸, 옮긴이는 이에스더, 발행은 세멘파커스입니다. 이 책은 현대미학의 큰 스승으로 칭송받는 저명한 미학자 주광첸의 작품으로 그가 세상에 남긴 수백 개의 고귀한 산문 가운데 삶의 아름다움에 집중한 34편을 엄선해 엮은 책입니다. 차를 마실 줄 모르는 사람은 한 입에 털어놓고 꿀꺽 삼켜버리지만 차를 마실 줄 아는 사람은 작게 한 모금씩 음미하며 그 속의 풍미와 여유를 깨닫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거운 삶이란 잘 깨닫는 삶입니다. 깨닫는 것은 그 삶 속에서 재미와 아름다움을 찾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연하게 치부하고 지나쳐버리는 모든 것들에서 아름다움을 찾고 경험하고 느끼는 삶. 화창한 벼, 살결을 스치는 바람, 분주한 사람들의 활기, 두 발로 걷고 디디는 땅의 에너지, 매일 다른 표정들의 하늘.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에 있어 감동과 즐거움을 발견하는 삶은 그 어떤 삶보다 고귀하고 값집니다. 삶을 본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용의 세계를 넘어 목적 없이 그 본연의 형상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아름다움과 실제 인생은 일정한 거리가 있으므로 인생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하려면 적당한 거리를 두고 밖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물 하나, 풍경 하나에서도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진한 여운과 다양한 감정을 발견하는 힘, 이를 통해 삶의 1순위는 다른 무엇도 아닌 삶 그 자체임을 이해한다면 우리 인생의 여러 장면은 더 다양하고 찬한 색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칠기전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먼저 읽는 책 속 명문장들.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것이다. 인생에 대하여. 삶 속에서 재미를 찾아라. 학문을 닦거나 사업을 하는 것은 삶에서 두 번째가 될 수는 있지만 첫 번째가 될 순 없다. 삶에서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해야 하는 것은 언제나 삶이다. 삶을 아는지의 여부는 수많은 사물을 감상할 수 있는지의 여부로 알 수 있다. 재미있다고 느끼는 것이 곧 감상인데 이런 감상은 목적 없는 탐구이기 때문이다. 만약 스스로를 위대하게 생각한다면 당신은 걱정하는 일을 하찮은 일로 여기게 될 것이고 만약 스스로를 보잘것없게 생각한다면 당신은 걱정하는 일을 의미 없는 일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테니스를 치거나 피아노를 연주하거나 식물을 심는 등 쉼없이 무언가를 해보기 바란다. 이런 것들이 싫다면 그냥 웃고 떠들고 신나게 뛰어노는 것도 좋다. 가장 현명한 삶이란 자연과 박제를 맞추는 삶이다. 조목이 부드러운 바람과 화창한 볕 속에서 꽃을 피우고 된서리에 시드는 것처럼 흐르는 물과 떠가는 구름이 막힘없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처럼 물고기가 강호에 있음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인생은 원래 비극이 있어야 비로소 인생이라 할 수 있다.
그 비극을 없애고 싶다고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없애버린다면 우리의 인생은 단조롭고 재미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인생을 무대 앞에서 보든 뒤에서 보든 실패에 대해, 잘못에 대해, 재앙에 대해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뜨겁게 칭찬한다. 삶의 즐거움 중 반이 움직임에서 온다면 나머지 반은 느낌에서 온다. 눈이 색을 보고 귀가 소리를 듣는 것은 느낌이고, 색을 보고 아름답다 느끼고 소리를 듣고 조화롭다 느끼는 것 또한 느낌이다.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사람은 가장 활동적일 뿐만 아니라 가장 잘 깨닫는 사람이다. 깨닫는다는 것은 삶 속에서 재미를 찾아낼 수 있다는 뜻이다. 차를 마실 줄 모르는 사람은 일단 한 입에 털어넣고 꿀꺽 삼켜버리지만 차를 마실 줄 아는 사람은 작게 한 모금씩 음미하며 그 속에 담긴 풍미를 깨닫는 것과 같다. 그러니 근심이 많고 무료해질 때는 시간을 들여 예술작품이나 자연 풍경을 감상해보자. 가슴 속에 가득했던 불만이 깨끗이 사라질 것이다. 세속적인 사람이 명예와 이익을 좇고 세상에 휩쓸리면서 마음속에 하늘의 빛과 구름의 그림자가 없는 것은 흘러드는 생명수가 없기 때문이다. 세속적인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생명의 메마름이다. 그때 그곳 그 몸을 기억하라. 그때 할 수 있었던 일은 다음에는 절대 할 수 없고, 그곳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은 절대 다른 곳에서 다시 할 수 없고, 그 몸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은 절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다는 뜻이다. 사람은 세상을 뛰어넘는 생각을 가져야 세상에 뛰어드는 일을 할 수 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은 친구를 만나는 일이다. 친구를 사귈 줄 아는 사람은 사람을 사귈 줄 알고, 사람을 사귈 줄 아는 사람은 사람이 되는 법도 안다. 어떤 사람이 친구를 사귀는데 부족함이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즐거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할 수도 없다. 사람이 인생을 이 세상에 건다면 마치 주바우스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어떤 물건이든 맘대로 고를 자유가 있어도 그래봤자 감당할 수 있는 정도는 100근을 넘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기와를, 어떤 사람은 강철을, 어떤 사람은 진주를 고르는데 이걸 보면 그 사람의 가치의식이 어떤지 알 수 있다. 루소는 자신의 교육 명자 에밀에서 아주 치밀한 이야기를 했다. 큰 뜻과 삶의 행복은 소망과 능력의 평행에서 온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소망을 품어야 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해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평생 아름다워지지 않는다. 만약 태어날 때부터 완벽한 환경에 놓인 사람이 있다면 그의 성과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사람은 돼지처럼 먹이는 대로 먹고 살찌는 존재가 아니기에 고귀한 것이니까. 오염된 환경에 불안해할 줄 알아야 힘들여 바꾸고 정복하게 된다. 사람을 극도로 미워하고 극도로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의 실제 삶에서 보았을 때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은 남녀의 애정이다. 아름다움에 대하여.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사람을 비범하게 만든다.
미육은 반드시 젊을 때부터 시작해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접하는 일의 대부분이 더욱 복잡해지고 그 때문에 습관화된 굴레도 견고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마음도 더 복잡함을 느끼고 예수를 감상할 수 있는 힘도 약해진다. 어떤 학문을 배우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 모든 사람은 끊임없이 음악을 듣고 문학을 읽으며 가끔은 그림이나 조각을 감상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생활의 건조함을 싫어하고 무료함을 답답해하는데 그 이유는 미감의 수양이 부족해서 인생사의 새로움과 재미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식을 추구하고 좋은 것을 생각하고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세 가지는 모두 사람의 본성이다. 그러므로 인생에는 진선미가 필요하고 진선미가 갖춰져야 비로소 삶이 완벽해진다. 마음이 꽃을, 미인을, 미덕을, 학문을, 사회 문물제도의 특수한 아름다움을 탐구하기 시작하면 서서히 만사 만물의 보편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된다. 아름다움이 감정의 이성적 분별보다 중요하다. 사람이 마음을 깨끗이 하려면 반드시 매우 상냥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배부른 음식과 따뜻한 옷, 높은 자리와 연봉 외에 비교적 고상하고 순수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마음의 정화와 미화를 추구해야 한다. 소란스러움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팔보반 한 그릇이 아니라 청량산이다. 사람들은 모두 문해가 매우 상냥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도록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걸 실제로 행하는 일은 아주 어렵다. 소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대부분의 시간과 정력을 일상의 소소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써야 하니까. 게다가 매일 바쁘게 뛰어다니며 수고하고 기계적으로 차를 타고 돌아다니느라 하루의 절반을 소모하는 우리가 언제 자신의 성정을 돌아볼 수 있을까? 미술 작품이 아름다운 것은 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이상의 경지를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품의 가치는 현실을 얼마나 벗어났는지, 작품이 창조한 이상 세계가 얼마나 넓은지에 달려 있다. 만약 문학을 향상시키고 싶다면 먼저 문학 감상 능력부터 향상시켜야 한다. 특히 시만큼은 시간을 들여 공부하자. 그리고 무언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능력도 아주 예민하게 길러야 한다. 나는 창작자가 시작에 더욱 정진하고 교과 과정에서 시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음의 세계에 대하여 비워라. 마음의 세계가 비워질수록 사물 세계의 소란함이 느껴지지 않게 된다. 눈이 멀지 않았다면 세상의 넓음을 볼 수 있고 세상의 심오함도 볼 수 있다. 냉정하고 자유로운 사람은 세상을 조용히 관찰하면서 곳곳에서 생기를 발견하고 이 생기를 흡수하여 인생에 존재하는 무궁무진한 즐거움을 느낀다. 나는 도연명이 자제문에서 말했던 두 문장을 가장 좋아한다. 부지런히 있는 힘을 다해 일해도 마음에는 항상 여유로움이 있다. 움직임 속에 고요함이 있고 내가 나의 주인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수양에서 최상의 경지에 이르는 길이라는 말이다.
현대인의 문제는 일은 충분히 열심히 하지만 마음에 여유로움이 없다는 것이다. 여유의 부족은 삶을 무미건조하게 만들고 심신을 지치게 해 이래도 성과를 얻지 못하게 만들며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한다. 담백함과 온화함, 굳센 뜻없이 하루하루 명예와 이익에 구속되면 온 세상이 메마르고 어두워질 것이다. 사람은 마음을 큰 거울처럼 닦아 빛을 비춰야 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나는 때로 초목이나 벌레, 물고기를 동료로 생각한다. 이들은 화창한 바람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 뜨거운 여름과 추운 겨울에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자연이 준 본성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는 종종 진중하지 못한 일을 두고 어린아이 장난 같다고 한다. 그런데 아이들이 놀 때 얼마나 진중하고 온 마음을 다하는지 아는가? 어른 중에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나는 모든 생물과 무생물이 최대한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을 때를 좋아한다. 그런 자연만의 거침과 조잡함이 좋다. 이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다. 부족함이 있기에 이것을 메울 수 있다는 희망과 기회가 존재하고 또 다른 세상을 상상할 여지가 생긴다. 세상은 부족함이 있어서 가능성이 커지는 공간이다.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는 두 가지가 될 수 있다.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일은 애쓰며 정복하고 도저히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일은 잠시 벗어나 힘을 비축했다가 다른 일에 쏟아붓는 것이다. 산다는 건 글 쓰는 것과 같다. 글이 정서와 이치에 맞아야 하듯 이 삶도 정서와 이치에 맞아야 한다. 살아가며 시야가 서서히 넓어져야 인생의 여러 장면이 더 다양한 색을 입은 채 명료히 떠오른다. 당신은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그들의 삶이 복잡하든 간단하든 간에 나는 그자의 속사정을 완전히 이해해라고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나 생명이 가장 풍부할 때 죽어야 한다. 좋은 날, 아름다운 풍경이 지나고 나서 아주 평범하고 건조해졌을 때 죽는 것은 가치가 없다. 죽음도 새가 꽃향기를 노래하는 것처럼 일종의 사치스러운 경험이 될 수 있다. 생명에 대한 집착은 소위 불가에서 아집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인생의 모든 화와 제약이 여기서부터 비롯된다. 우리의 근본감은 불가의 우매함이다. 우리는 이 세상을 맹인이 말을 타고 가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 여기저기 마구 돌진하는데 어떻게 사고가 안 날 수 있을까? 반복해서 말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밝게 아는 것과 느끼는 것이다. 불가가 말하는 대원경지다. 프랑스에는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용납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한마디를 더해본다.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아직도 생명의 깊은 진리를 풀지 못한 건 아직 생명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생명조차 이해하지 못했는데 대체 우리는 뭘 믿고 살아가야 할까?
삶의 목적은 진성에 있다. 움직임에 대하여. 만약 스스로를 위대하게 생각한다면 당신은 걱정하는 일을 하찮은 일로 여기게 될 것이고, 만약 스스로를 보잘것없게 생각한다면 당신은 걱정하는 일을 의미 없는 일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마음이 많이 불안하다면 그건 걱정이 많아서일 것이다. 걱정은 우리를 침체시키기 마련이니까 일종의 병적 증세이기도 하다. 보통 사람들은 심오한 말을 하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누군가 걱정과 고민을 털어놓으면 자신만의 철학서전에서 염세주의적 비관 철학 같은 그럴싸한 말을 찾아다가 진단하려 든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물론이고 나조차도 알 수 없는 나의 심경을 감히 철학과 인생관 따위가 어떻게 알까? 물론 나도 철학가들의 교훈에 조금 의지했던 때가 있었다. 마음이 평안했을 때는 생명이란 무릇 자연으로 돌아가므로 희노애락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리스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믿었고, 인생의 아름다움은 용서와 사랑에 있다는 톨스토이의 이야기를 믿었고, 세상에는 추함이 있기에 아름다움이 있으며 불완전한 것이 곧 완전한 것이라는 영국 시인이자 작가였던 로버트 브라우닝의 이야기를 믿었다. 하지만 아무리 대단한 철학적 교훈도 우연히 맞닥뜨리는 질병, 솟구치는 심박수를 어찌해 주지는 못했다. 아마 단련의 시간이 부족해서였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 젊은 사람들 중에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단계에 이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젊은 시절 선배들에게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선배들은 나처럼 젊은 나이엔 당연히 생기가 넘쳐야 하고 침체되어 있으면 안 되며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기쁨이든 슬픔이든 쓸데없는 감정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내내 이런 처방은 좀 넣어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우리는 모두 자연의 노예일 뿐이다. 만약 자연을 정복하고 싶다면 자연에 순응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자연을 거스르려는 순간 걱정들은 우리 마음속 아주 좁은 틈새를 파고든다. 답답함을 해소하고 싶다면 우선 자연 충동부터 해소하자. 사람은 태생적으로 움직이고 발전하고 창조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런데 움직이고 발전하고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자연에 순응하는 일이다. 즉, 자연에 순응해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움직이지 않고 발전하지 않고 창조하지 않으면 생기를 잃고 걱정에 휩싸이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에서도 나타난다. 우리는 보통 기분이 좋을 때 유쾌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기분이 좋지 않으면 우울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 두 단어는 즐겁거나 즐겁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고 즐겁거나 즐겁지 않은 이유를 나타내기도 한다. 걱정이 있다는 건 당신의 삶이 우울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즐거워지려면 스스로 편안해질 수 있어야 하고 감정을 잘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한수라는 단어가 있다. 별일 없이 한가한 사람은 생기가 멈춰 있어 편안하지 않고 그로 인해 걱정에 빠지기 쉽다는 의미다.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보다 걱정이 많은 건 생기가 왕성하기 때문이다. 생기는 많은데 움직임은 날로 줄어드니 걱정이 쌓일 수밖에 없다. 어린아이들이 그 누구 못지않게 왕성한 생기를 띠면서도 걱정이 없는 건 종일 뛰어노는 놀이활동 덕분에 우울함에 휩싸이지 않는 덕이다. 어린아이들도 즐겁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럴 땐 펑펑 울어버려서 그 우울한 기운을 씻어낸다.
반면 어른들은 힘들어도 체면을 차리느라 울어버리지를 못한다. 대신 속으로만 끙끙 앓으니 갈수록 마음이 더 쓰려질 뿐이다. 괴테는 어린 시절 실연을 당해서 자살하려던 적이 있는데 다행히 그의 문학적 기질이 발동해 자살 대신 책을 쓰게 되었다. 그렇게 2주간 몰두해 쓴 책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다. 괴테는 이 책을 써내려가며 우울한 기운을 토해냈다. 그러자 자살에 대한 생각도 사라지게 되었다. 물론 걱정이 많아질 때마다 책을 써야 하는 건 아니다. 슬픈 노래의 가사를 읽어보거나 슬픈 영화를 보거나 술기운을 빌려 마음을 풀 수도 있다. 예전엔 나도 슬픈 이야기를 읽을수록 마음이 시원해진다는 것이 의아했는데 최근에서야 그 원리를 깨달았다. 결국 걱정은 우울감에서 비롯되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배출에 있다. 우울감은 멈춰 있을 때 발생하니 배출하는 방법도 움직임에 있다. 예전에 육아의 학자가 말했던 심성에 대한 이야기는 최근 심리학자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주 애매한 것들이 많다. 하지만 맹자가 이야기했던 진성만은 아주 뜻깊다. 진성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많은 철학을 배워도 매우 얕은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진성의 뜻을 명확하게 알아야 그 속에서 삶의 목적과 방식을 찾을 수 있다. 인간의 본성이란 원래 복잡하다. 하지만 인간도 결국 동물이라서 기본적인 성질은 움직임이다. 그래서 움직임 속에서 비로소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 두 가지 이야기를 들어 이 논리를 설명해 보겠다. 나는 본가에서 살 때 서재 정리하는 걸 좋아했다. 어질러진 책장을 정돈하고 먼지가 쌓인 곳곳을 직접 쓸고 닦았다. 그렇게 혼란스러웠던 공간을 깨끗이 치우고 나면 고 여유롭게 의자에 앉아 서재를 둘러보았다. 그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위로를 얻었다. 모든 몰입의 움직임이 그렇다. 테니스 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힘껏 라켓을 휘두를 때 그 사람에게는 그 어떤 걱정도 자라나지 않는다. 위진남북조 시대 둥진왕조의 기반을 다진 명장 도간이란 자가 있다. 그는 좌천되었을 때 한간 아침이면 집 안에 있는 벽돌 100개를 밖으로 옮겨다가 오후에 다시 집 안으로 옮기는 일을 반복했다. 다들 왜 그런 일을 하냐고 물었다. 그러자 도가는 너무 편하게 지내다 보면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될까봐 그렇소 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성인들이 분초를 아껴 사는 것처럼 보통 사람들도 시간을 아끼며 살아야 하오 라고 덧붙였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꼭 벽돌을 옮겨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도가는 억울하게 좌천되었다고 해서 낙담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기보다 후일을 위해 항상 준비하기로 다짐한 듯하다. 걱정이 많은 것이 가장 고달픈 일이다. 아무리 이런저런 걱정을 해봐도 인생은 여전히 그 모습이고 세상도 여전히 그 모습이다. 만약 스스로를 위대하게 생각한다면 당신은 걱정하는 일을 하찮은 일로 여기게 될 것이고 만약 스스로를 보잘것없게 생각한다면 당신은 걱정하는 일을 의미 없는 일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테니스를 치거나 피아노를 연주하거나 식물을 심는 등 쉼없이 무언가를 해보길 바란다. 정 이런 것들이 싫다면 그냥 웃고 떠들고 신나게 뛰어노는 것도 좋다. 당신을 응원한다. 웃고 떠들고 신나게 움직이자. 분주함 속에 고요함의 재미가 있다. 고요함에 대하여. 세상에 한가한 사람은 수없이 많지만
그들이 꼭 고요함의 재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고요함의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 꼭 한가한 사람인 것만은 아니다. 아주 분주한 와중에 혹은 혼잡한 도심의 소음 속에 있더라도 때때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하게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자. 마음속에 돌연 한 줄기 빛이 반짝이고 끝없는 깨달음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밀려올 것이다. 그것이 바로 분주함 속에서 느끼는 고요함의 재미다. 삶의 즐거움 중 반이 움직임에서 온다면 나머지 반은 느낌에서 온다. 느낌이란 수동적 상태다. 자연계의 사물이 나의 감각과 마음을 움직이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이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뜻은 매우 광범위하다. 눈으로 보는 색이나 귀로 듣는 소리도 느낌이고, 눈으로 본 색의 아름다움이나 귀로 들은 소리의 평화로움을 인지하는 것도 느낌이다. 같은 색을 보고 같은 소리를 들어도 타고난 재능이나 처한 환경에 따라 각자가 느끼는 아름다움과 평화로움의 정도는 천차만별일 수 있다. 길가에 소나무가 한 그루 있다. 그 나무를 보고 누군가는 나무를 잘라 배를 만들면 좋겠다고 느낄 수 있는 반면 누군가는 나무 아래에서 더위를 피하면 좋겠다고 느낄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나무를 그리면 좋겠다고 느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나무가 높은 인격과 절개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 길가에 거지가 앉아 있다. 어떤 이는 거지의 지저분한 행색을 보고 눈살을 찌푸릴 수 있지만 어떤 이는 거지가 안쓰러워 돈을 줄 수도 있다. 또 다른 이는 거지를 보고 사회제도를 개선해야겠다는 결심을 할 수도 있다. 각각의 반응이 모두 다른 것은 느낌에도 강함과 약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천재가 천재라고 불리는 것은 위대한 창조적 힘을 가졌기 때문이다. 천재는 특히 무언가를 느끼는 힘이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강하다. 뛰어난 시인이나 미술가들은 일상의 사물을 보고 특별한 향기를 맡을 수 있다. 무감각한 사람들은 그들만큼 느낄 수 없다. 감각이 둔한 사람 앞에다 베가를 데려다가 연주를 시켜도 그는 목화장인이 솜 타는 것만 연상해내는데 그칠 것이다. 느낌은 깨달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깨달음은 느낌의 한 부분일 뿐이다.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사람은 가장 활동적일 뿐만 아니라 가장 잘 깨닫는 사람이다. 깨닫는다는 것은 삶 속에서 재미를 찾아낼 수 있다는 뜻이다. 차를 마실 줄 모르는 사람은 일단 한 입에 털어놓고 꿀꺽 삼켜버리지만 차를 마실 줄 아는 사람은 작게 한 모금씩 음미하며 그 속에 담긴 풍미를 깨닫는 것과 같다. 삶의 곳곳에서 재미를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은 절대 적막하게 살지 않는다. 절대 걱정에 휩싸이지도 않는다. 주자의 시에 조그맣고 네모난 연못이 거울처럼 맑아 하늘의 빛과 구름 그림자가 그 안을 떠돈다. 문난이 어찌하여 그렇게 맑단 말인가. 샘이 있어 맑은 생명수가 흘러 들어오기 때문이네. 라는 이야기가 있다. 아주 아름다운 풍경에 대한 감상이다. 이제 눈을 감고 시 속 풍경을 머릿속에 그려보자. 그리고 이 연못이 당신의 마음이라고 생각해보자. 시가 담은 이야기가 삶의 희로애락과 얼마나 맞아떨어지는지 느껴지는가. 사람들의 삶이 자꾸 메말라가는 것은 그들의 연못에 하늘의 빛과 구름의 그림자가 없기 때문이고 생명수가 나오는 근원이 없기 때문이다. 이 생명수의 근원은 곧 재미를 깨닫는 것이다. 재미를 깨닫는 능력은 절반은 타고나고 절반은 스스로 수양하여 얻을 수 있다.
대부분은 고요함 속에서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다. 물리학에는 두 개의 물질이 한 공간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는 법칙이 있다. 이 법칙은 심리적 측면에도 통한다. 보통 사람들이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건 대부분 마음이 너무 바쁘기 때문이다. 비어있지 않으니 느낄 수가 없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고요함은 마음이 비어 고요한 가운데 무언가를 느끼는 것이지 단순히 세상의 적막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은 절대 적막할 수가 없으니까 당신은 마음을 비울수록 세상이 적막하다고 느끼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욱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시끄럽다고 느끼지 않게 될 것이다. 고요함을 배우기 위해서 꼭 인적 드문 산골짜기에 들어가거나 절에가 수양할 필요는 없다. 세상에 한가한 사람은 수없이 많지만 그들이 꼭 고요함의 재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고요함의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 꼭 한가한 사람인 것만은 아니다. 아주 분주한 와중에 혹은 혼잡한 도심의 소음 속에 있더라도 때때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하게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자. 마음속에 돌연 한 줄기 빛이 반짝이고 끝없는 깨달음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밀려올 것이다. 그것이 바로 분주함 속에서 느끼는 고요함의 재미다. 이 말은 유명한 시의 두 구절을 해석한 내용이다. 원래 시는 만물을 조용히 관찰하다 보면 모든 것에서 자연이 주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사계절의 흥취와 사람의 생애는 모두 같은 것이다 라는 내용이다. 아마 시인이 무엇을 깨닫는 능력이 보통 사람보다 뛰어났던 듯하다. 최근에 저우쩌런의 우천에서에서 인용한 고바야시 이사의 하이쿠를 보게 되었다. 때리지 마. 파리가 손을 비벼 빌고 발을 비벼 빌잖아. 라는 내용인데 이 광경은 참 고요하고도 아름답다. 만약 이 한 구절의 시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야기하는 고요함의 재미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시 중 생각나는 구절 몇 가지를 적어본다. 물고기가 연잎 동쪽에서 뛰놀고 물고기가 연잎 서쪽에서 뛰놀고 물고기가 연잎 남쪽에서 뛰놀고 물고기가 연잎 북쪽에서 뛰노네. 작가미상 장난. 이어진 산 사이에 남아있던 구름이 걷히고 하늘에는 아직 희미한 구름이 남았구나. 선선한 바람이 남쪽으로부터 불어오고 새로운 푸름의 파도가 멈추질 않는구나. 도연명, 시운. 동쪽 울타리 아래에서 국화꽃을 따다 호련히 남쪽 산이 눈에 들어오네. 산내음과 밤의 풍경이 어찌나 좋은지 새도 짝을 지어 돌아오는구나. 도연명, 음주. 하늘 높이 날아가는 기러기를 눈으로 따라가며 손으로는 우순히 만든 오연금을 뜯노라. 본능에 따라 아무런 구속 없이 하늘과 땅 사이에 살며 태연의 자연의 도를 탐구하노라. 해숙야, 송수 재종군. 지팡이를 짚고 평온한 마음으로 오두막 문 앞에 서서 저녁 바람을 맞으며 숲속에서 들려오는 매미들의 노랫소리에 집중하네. 해가 지고 나루터 앞바다에 반사되는 맑은 빛은 석양을 담아내고 마을에선 밥 짓는 연기가 느릿느릿 피어오르네. 왕유, 망척한 거 증배 수제적.
고요함의 재미를 다룬 시는 당나라 시절의 오온절구에 가장 많다. 자세히 음미해 보면 평소엔 볼 수 없었던 이 우주의 또 다른 풍경을 마주할 수 있다. 랑치차오의 응빙 실문집을 보는 것도 좋다. 영감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이 한편 있다. 또 윌리엄 제임스의 선생님이 꼭 알아야 할 심리학 지도도 세 챕터에 걸쳐 인생관을 이야기한다. 고요함의 재미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쓰여 있다. 고요함에 대한 수양은 단지 재미를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학업이나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에도 지대한 도움을 준다. 석가모니가 보리스 그늘에 앉아 돌을 논했다는 이야기를 알 것이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위인들은 혼란한 상황에도 점잖게 모든 일을 대처했다. 그들이 조금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마음을 가라앉힐 줄 알았던 덕분이다. 현대사회는 아주 분주하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 아주 조급하다. 그 물결 속에 있다 보면 차분했던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주위에 휘둘린다. 하지만 분주함 속에서도 몰래 여유를 가지고 고요함을 찾아내야 한다. 육체적으로든 심적으로든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고요함 속에서 재미를 찾아가다 보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주변의 사람들도 즐거워지고 위안을 얻게 될 것이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나 지나치게 총명한 사람과 대화하는데 겁내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 재미도 없는 사람과 애써 대화하는 일은 생각만 해도 겁이 나고 막막하다. 재미있는 사람과는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고 묵묵히 있어도 서로에 대해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친구 사이에서 느낄 수 있는 최상의 즐거움도 맛볼 수 있다. 당신도 그런 느낌을 받았던 때가 분명 있었을 것이다. 부족한 것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눈이다. 오래된 소나무에 대한 3가지 태도. 아름다움은 사물에 가장 가치 있는 일면이고 미감적 경험은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면이다. 모든 일에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다. 어떤 사물이 아름답거나 아름답지 못하다고 말한다면 이 또한 하나의 관점에 불과하다. 관점을 바꿔서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다시 관점을 바꿔서 그것이 선한지 악한지를 이야기할 수도 있다. 같은 사물이라 할지라도 관점은 여러 가지이며 그로 인해 보이는 현상 역시 여러 가지다. 정원에 오래된 소나무 한 그루가 있다고 한다면 모두 그 나무를 오래된 소나무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는 나무를 정면에서 보고 누군가는 측면에서 보고 또 누군가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보고 누군가는 중년의 마음으로 본다. 이런 상황과 성격의 차이가 각자가 보는 소나무의 모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오래된 소나무는 단지 하나의 사물에 불과하지만 각자가 본 소나무는 서로 다른 사물이 되는 것이다. 만약 오래된 소나무처럼 받은 인상을 바탕으로 2명의 사람이 그림을 그리거나 시를 쓴다고 하면 그들의 예술적 재능은 우열을 가리기 힘들지라도 차이점은 많이 발견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바로 지각이 완벽하게 객관적이지 않아서 각자 보는 사물의 형상이 일부분 주관적 색채를 지니기 때문이다. 목재상과 식물학자, 화가가 동시에 오래된 소나무를 보았을 때 3사람은 동시에 소나무를 지각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3사람이 지각한 것은 서로 다른 3가지의 사물이 된다. 목재상은 목재상으로서의 생각과 습관에서 벗어날 수 없어. 단지 이 나무가 어디에 쓰일 수 있고
얼만큼의 가치가 있는 목재일지를 지각한다. 식물학자는 식물학자로서의 생각과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단지 이 나무는 침엽수이고 열매는 공 모양이며 사계절 내내 푸른 현화식물이라는 것만 지각한다. 그러나 화가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나무의 아름다움만 살핀다. 그 친구가 지각하는 것은 단지 우뚝 솟은 푸른 소나무 뿐이다. 세 사람은 반응하는 태도에서도 모두 다른 모습을 보인다. 목재상은 이 나무를 집을 만드는 데 쓰면 좋을지 기계를 만드는 데 쓰면 좋을지 고민하면서 나무를 어떻게 사고 베고 옮길지 생각한다. 식물학자는 이 나무가 어떤 유형의 어떤 과에 속할지 구분하고 다른 소나무들과의 차이점에 주목하여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는지 연구한다. 화가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나무의 푸른 색채, 용과 뱀처럼 전신을 휘감고 있는 무늬, 당당하게 높이 솟아 굴하지 않는 기계를 감상하는 데 집중한다. 이로써 오래된 소나무가 고정된 사물이 아니라 보는 사람의 성격과 상황에 의해 그 형상이 변할 수 있음을 깨닫는다. 각 사람이 보는 오래된 소나무의 형상에는 모두 그들 자신의 성격과 취향이 반사되고 있어서 오래된 소나무의 형상은 반은 타고난 것이고 반은 사람이 만든 셈이다. 지극히 평범한 지각도 일부분 창조성을 지니고 있고 지극히 객관적인 사물에도 일부분 주관성이 들어간다. 아름다움 역시 마찬가지다. 심미적인 눈이 있어야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 오래된 소나무가 화가에게 아름다움인 이유는 그가 미감적 태도를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이다. 목재상과 식물학자가 이 나무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싶다면 목재상은 실용적 태도를, 식물학자는 과학적 태도를 버리고 오로지 미감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이 세 가지 태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먼저 실용적 태도를 이야기해보자.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일은 삶을 유지하는 것이다.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환경을 이용할 것인가를 논해야 한다. 환경에는 자기 자신 이외의 모든 사람과 사물이 포함된다. 이들 중에 어떤 것은 내 삶에 유익하고 어떤 것은 유해하며 어떤 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는 그들에게 애증의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구하거나 혹은 도피하려는 의지를 가지며 이로 인해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실용적인 태도다. 이 태도는 경험으로부터 온 지각에서 발생한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 불을 보고 손을 내밀어 잡으려고 하다가 결국 데어서 상처를 입었다. 그러고 나면 다시 불을 보았을 때 불을 인식하고 불이 손가락을 다치게 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 불이 아이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과정이다. 사물은 본래 혼란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불에 댄 적이 있는 아이가 경험을 바탕으로 주변의 사물을 분류하고 이름 짓는 것과 같이 사람은 편의와 실용성을 위해 매일 먹는 것을 밥이라고 부르고 매일 입는 것을 옷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친구로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적으로 부른다. 이로써 사물은 비로소 의미가 생긴다. 의미는 대부분 실용성으로부터 나온다. 많은 사람이 옷에서 입는 용도 외에 밥에서 먹는 용도 외에 여자에게서 아이를 낳는 의미 외에 다른 의미를 찾지 못한다. 소위 지각은 감각기관에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접촉되어 그 의미가 이해되는 일이다.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은 처음에는 그저 실용성을 알게 되는 것이다. 실용성을 알게 되고 나면 비로소 대상에 대해 반응할 수 있게 되거나 혹은 사랑하게 되거나 미워하게 되거나
원하게 되거나 거절하게 된다. 목재상이 오래된 소나무를 보는 태도도 역시 이러하다. 하지만 과학적인 태도는 그렇지 않다. 과학은 순수하게 객관적이고 이론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인 태도라는 것은 자신의 선입견이나 감정을 배제하고 온전히 목적 없이 진리를 탐구하는 자세다. 이론은 실용성과 상대적인 것으로 원래 실용성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지만 과학자들의 직접적인 목적은 실용에 있지 않다. 과학자는 미인을 만났을 때 저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해야겠다거나 나의 아이를 낳아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그 여자가 흥미로우며 그녀의 생리구조를 연구해야겠다거나 심리를 분석해야겠다고 생각한다. 과학자는 환자의 대변을 보아도 냄새가 독하니 코를 막고 피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이것은 환자의 배설물이므로 화학 성분을 분석해서 안에 세균이 있는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한다. 물론 과학자도 미인을 만나면 프로포즈를 하고 대변을 보면 코를 막고 피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 순간에는 이미 과학자에서 일반인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이다. 과학적 태도 중에는 감정이나 의지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고 가장 중요한 심리 활동은 추상적 사고이다. 과학자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사물의 관계와 질서를 찾고 각각의 사물을 개념 안으로 집어넣으며 원리에서 예시를 만들어 원인, 결과, 특징, 우연성을 구분한다. 식물학자가 오래된 소나무를 보는 태도가 이것이다. 목재상은 오래된 소나무를 보고 집을 짓거나 기계를 만들거나 돈을 버는 것 등을 생각하고 식물학자는 뿌리, 줄기, 꽃, 잎이나 햇빛, 수분 등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의식은 나무 본질에 머물러 있지 않다. 나무를 발판 삼아 그와 관련된 여러 사물로 생각을 옮겨갈 뿐이다. 실용적이거나 과학적인 태도 속에서 얻어지는 사물의 이미지는 독립되거나 절연된 상태가 아니므로 보는 이의 주의력도 보이는 사물 본연에만 머무르지 못하는 것이다. 주의력이 집중되고 이미지가 독립되고 절연되는 것이 미감적 태도의 가장 큰 특징이다. 화가는 오래된 소나무를 보면 모든 정신을 소나무 자체에 집중한다. 오래된 소나무는 그에게 있어 독립적이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세계다. 그는 어쩌면 아내가 집에서 밥 지을 나무를 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나 소나무가 식물도감에서 현화식물로 불린다는 사실도 잊어버릴지 모른다. 결론적으로 오래된 소나무가 그의 모든 의식을 점령해 그 외의 모든 세계를 볼 수도 들을 수도 없게 되는 것이다. 화가는 그저 오래된 소나무만을 마음속에 넣고 한 폭의 그림인 양 완미할 뿐이다. 화가는 실용성을 질투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속에 어떤 의지나 욕심도 없고 관계나 질서, 인과관계 등을 추구하지도 않기 때문에 추상적 사고를 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의지와 추상적 사고에서 벗어난 심리활동을 지각이라고 하고 독립되고 절연된 이미지를 지각하는 것을 형상이라고 한다. 미감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형상을 지각하는 것으로 아름다움은 그 사물이 드러낸 형상을 지각할 때의 특징이다. 실용적 태도는 선함을 가장 높은 목표로 하고 과학적 태도는 진실을 가장 높은 목표로 하고 미감적 태도는 아름다움을 가장 높은 목표로 한다. 실용적 태도에서 우리의 주의력은 사물의 이로운 점과 해로운 점에 편중되어 있고 심리활동은 의지에 편중되어 있다. 과학적 태도에서 우리의 주의력은 사물 간의 관계에 편중되어 있고 심리활동은 추상적 사고에 편중되어 있다. 미감적 태도에서 우리의 주의력은 사물 본연의 형상에 집중되어 있고 심리활동은 직각에 편중되어 있다.
하지만 진선미는 모두 사람이 정한 가치로 삼을 본연의 특징이 아니다. 사람의 관점을 떠나서 이야기하자면 사물은 모두 혼란스럽고 구분이 없으며 선악, 진위, 미취의 구분이 아무 의미가 없다. 진선미는 모두 조금씩 주관적 성분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쓸령이라는 글자의 좁은 의미 속에서 보면 아름다움은 가장 쓸모없는 것이다. 과학자의 목적은 그저 진위를 구별하는 데 있지만 그가 이로 인해 얻는 결과는 인류 사회의 효용 가치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시문이나 그림, 조각, 음악 등의 아름다운 사물들은 추울 때 옷이 되어줄 수 없고 배고플 때 음식이 되어줄 수도 없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수많은 예술가들은 모두 실용적이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까? 사람의 본성이 원래 다양한 것처럼 필요로 하는 것도 다양하다. 진선미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비로소 완전한 사람이 된다. 사람의 본성에는 식욕이 있어서 목이 마를 때 뭔가를 마시지 않고 배가 고플 때 뭔가를 먹지 않으면 일종의 결핍이 발생한다. 본성 중에 원래 지식욕이 있는데 과학적 활동을 하지 않거나 원래 아름다움을 선호하면서 미감적 활동을 하지 않는 것도 일종의 결손이라 할 수 있다. 진실과 아름다움의 필요성도 인생에서 느끼는 일종의 정신적인 목마름이자 허기짐이다. 병들어 늙은 몸은 신체적으로 배고픔을 느낄 수 없다. 같은 이치로 정신적으로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이나 민족을 만나면 그들의 마음도 이미 늙고 병든 상태라고 단정지을 수 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이유는 식욕, 성욕 외에 더 고상한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아름다움이 그중 하나이다. 주전자는 차를 담을 수 있으면 그뿐인데 왜 형식, 모양, 색깔이 모두 예뻐야 하는 것일까? 배가 부르면 자면 될 뿐인데 왜 굳이 심혈을 기울여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연주할까? 생명은 활동과 같은 의미로 활동이 자유로울수록 생명의 의미가 생긴다. 사람의 실용적 활동은 모두 목적이 있어서 환경적 필요에 제한을 받는 데 반해 사람의 미감적 활동은 모두 별다른 목적이 없으므로 환경적 필요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목적이 있는 활동에 있어서 사람은 환경적 필요의 노예이고 목적이 없는 활동에서 사람은 자기 영혼의 주인이다. 사물의 경우에는 실용적, 과학적 세계에서 다른 사물과 관계가 발생함으로써 의미를 지니게 된다. 고립되고 절연되었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다. 하지만 미감적 세계에서는 고립되고 절연될 수 있고 그 자체로 가치를 나타낼 수 있다. 이에 빗대어 보면 아름다움은 사물의 가장 가치 있는 일면이고 미감적 경험은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면이다. 수많은 대단한 영웅과 미인도 대단한 성공과 실패도 지나가지만 예술 작품만은 영원하다. 수천 년 전의 권위 공작 동남비의 작가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서 강렬한 불꽃을 일으키고 있다. 비록 당시에 그들이 대왕제 폐하 아래 이름 모를 한나 백성이었을지라도 말이다. 육국을 집어삼키고 글꼴과 마차바퀴를 통일시킨 진시황의 역사, 늘어선 배의 길이가 천리에 달하고 깃발이 온 하늘을 덮을 만큼 대단했던 조제의 80만 대군 역사, 이런 손에 땀을 쥐게 한 승패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지만 만리장성이나 짧은 노래는 우리와 친근하고 각골난망의 정신과 기계를 마음으로 깨닫게 해준다. 이런 성벽이 있어서 몇 구절의 시가 있어서 이것들은 영원히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올 것이다.
지금은 의견이 분분한 제국주의, 반제국주의, 주석, 대표, 영화 스타 같은 것들이 수천 년, 수만 년 뒤의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지금 시대의 만리장성과 짧은 노래와 같이 후세에 물려줄 만한 기념작들을 남겨서 그들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 고요하게 흘러가는 것은 그저 칠흑같이 어두운 하늘일 뿐이지만 우리가 그 칠흑같이 어두운 하늘에 있는 것들을 발견해낼 수 있는 것은 모든 사상가와 예술가가 흩뿌린 몇몇 별빛 덕이다. 이 별빛을 소중히 여기자. 우리도 열심히 노력해서 몇 개의 별빛을 흩뿌려 과거처럼 어두웠던 미래를 밝히자.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우리가 할 일은 인생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일뿐이다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